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맞추고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늘 이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계속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일희일비 해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일도 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워렌 버핏이 우리 5월 2일 날 버크셔 해셔웨이가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버핏은 이제 그 CEO에서 내려왔죠, 경영에서. 그래서 최근 인터뷰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 거기서 좀 교훈도 좀 있고요. 진짜 워렌 버핏이 좀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요런 포인트들이 좀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랑 좀 맥락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시장은요, 카지노가 붙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긴 하죠. 사람들이 두 곳을 오가는데 그 카지노랑 교회랑 오간다는 겁니다. 근데 카지노가 점점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시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교회란 교회를 들었는데 좋은 회사를 사서 한 30년 정도 보유한다. 우리 코카콜라를 투자한 걸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사서 30년 동안은 보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카콜라를 100년 뒤에도 코카콜라는 사람들이 원할 것이다. 팔릴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죠. 차분하고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과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카지노 쪽 사람은 할 1일 1 옵션을 굴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 가치랑 크게 상관없이 오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베팅하는 사람들. 화려하고 즉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공간에서 오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교회에 있던 사람이 오늘 이제 카지노로 가기도 하고 어제까지 카지노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오기도 하고 그런 시장을 좀 비유해서 얘기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카지노가 매력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금 시장에 고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비유 들어보셨죠? 네. 버핏이 1988년도에 이제 코카콜라 주식을 샀는데 그 1988년이라는 시기를 보니 그 시기가 굉장히 화려했던 시기였더라고요.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던 시기고 그 탐욕은 좋다라는 대사가 이제 그 시대를 약간 상징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회사 하나를 막 통째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분해를 해서 되팔고 그게 또 되게 멋있어 보였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58세 정도 됐는데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샀는데 이제 버핏은 이거를 이제 한 줄로 딱 분석을 한 그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100년 후에도 콜라를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에 이렇게 좀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강력한 수요. 100년 후에도 이걸 원할 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있든 통화가 어떤 일을 겪든 사람들이 이거 자체를 계속 원할 거다. 요런 메시지. 그 수요가 영속적으로 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구조적 수요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중요 수요를 원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제가 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포인트는 이 포인트였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이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붕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의 또 중요한 이유가 그 비트코인 돈이잖아요. 이 통화 가치의 붕괴에 대한 하나의 보험, 대안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명확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단 시작이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겪어본 사람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뭐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지만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나 변호사, 뭐 방송인은 어떤 상황에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아무리 잘 벌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국가의 통화에 대한 신뢰가 잃으면 그냥 나라 자체에 대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 이 위기들을 되게 많이 말했고요. 그 지금 이제 그런 위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예민한 해야 하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면은 이제 그런 국가들이 또 많죠. 독일, 청 2차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100년 전 독일이죠. 찾아보니 그때 1922년에 독일의 그 베를린에서 빵 한 덩어리가 160 마르크였는데 딱 1년 뒤 1923년도에 그 빵이 2천억 마르크. 1년 만에 10억 배. 말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10만 마르크를 평생 저축해서 모았는데 그 돈을 2023년도에 다 인출해서 전철표 한 장을 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뭐 월급을 손수레에 싣고 다닌 거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용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은 나라의 모습이긴 하죠. 헝가리 같은 경우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인데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최악으로 겪었던,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그런 식의 대표적인 나라긴 합니다. 물가가 15시간마다 2배로 뛰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가장 또 대표적으로 아는 국가는 뭐 베네수엘라가 있죠. 2010년도에는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국가 중 하나였잖아요. 석유 매장량도 세계 1위였고. 근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얼마지? 인플레이션이 100만 %? 100만 %? 또 엄청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저걸 얻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워렌 버핏이 인터뷰한 것 중에서는 이런 이제 통화 가치에 대한 위기를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인상이 깊었고요. 왜냐하면 미국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긴 하는데 우리도 면역되어 있진 않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95세잖아요. 그러니까 60년 정도 시장을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그에 면역이 안 돼 있다. 라는 거고, 우리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 0.3%, 0.5% 뭐 이렇게 금리를 계속 조정을 하는데 금리를 뭐 그 정도 움직이는 거는 통제를 할 수 있어도 50%나 크게 움직이는 거는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자산이 또 돈이라고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그 본인이 60년 정도 지켜본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시장 폭락도 아니고 뭐 AI 딥페이크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이 통화 가치의 붕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되니까 했고, 지금의 상황들이 사실은 뭐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사실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후에 마이클 세일러의 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비트코인 사실은 이것에 이런 위기의식이 가진 사람에게 주는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공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2100만 개. 누구도 못 늘리잖아요. 최근 사토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토시가 다시 살아오더라도 2100만 개 자체를 본인이 결정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기본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왜 코카콜라 얘기를 꺼냈냐면 결국 100년 뒤에도 사람들은 그 본능 때문에, 단 것을 좋아하는 본능 때문에 코카콜라 계속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50년, 100년 뒤 또는 뭐 20년, 30년 뒤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떠세요? 20년, 3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까? 있다면 왜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뭔가 억셉이 되고 오케이가 된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좋은 옵션일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개인이나 뭐 국가 개인 뭐 기관들이 어떤 통화 가치의 신뢰에 대한 그런 하락에 대비해서 이 해지 수단을 찾을 때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게 좀 있죠. 그리고 글로벌하게 접근 가능을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검열되지 않는 자산이긴 하니까 그런 자산이 현재까지는 뭐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최근과 같은 뭐 각자 도생의 시대, 뭐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일어나는 시기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베팅하는 사람이 이후에 나올 마이클 세일러기도 합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STRC라고 하는 상품 아시나요? 혹시 또는 STRC를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이건 코인 아니고 주식이죠. 11% 지금은 11.5% 배당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이제 스트래티지가 STRC를 판매한 걸로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하락, 이 바닥을 뭔가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고 시장 수요를 계속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투자는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좀 보셨던 분들 알고 계시죠. STRC는 이따가 이게 나오겠지만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저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했어요. 배당을 많이 주는. 그 우선주 이름이 STRC예요. 근데 그 우선주는 주식이 $100에 완전 고정은 아닌데 $100 한 주당 $100의 그래도 변동성이 한 2% 정도 내외되도록 더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좀 설계를 해놓은 상품이에요. 근데 그 STRC를 갖고 있으면 배당을 주는데요. 얼마를 주냐면 9에서 11.5% 정도 범위를 주는데 지금은 11.5%의 배당을 줘요. 근데 그 배당을 매월 줘요, 매월. 그리고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셀러가 매월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주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비트코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길래 11.5% 두 자릿수의 배당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당주 자체도 진짜 그냥 고정된 거의 $100 고정된 거고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은행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기업들도 이쪽에 넣어서 뭐 채권을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이자를 받고 은행 이자보다 높고 근데 이제 일반 다른 투자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코인 마찬가지로 그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원금 자체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배당 10% 받았는데 그 원래 배당 주가 자체가 50% 하락을 해버리면 그건 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STRC 상품이 나왔는데 이 STRC 상품이 스트레티지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80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 위에 저런 배당주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상품인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이게 어떤 메시지로 그 마이클 세일러가 만들었는지도 제가 얘기 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전 또 그 질문 중간에 있기는 해요. 미국은 과연 이 STRC 같은 상품 가만히 놔둘까? 라고 하는 고민도 좀 했었어요. 그런 고민에 대한 생각도
조금 나누고 그래 볼까 싶습니다. 무조건 뭐 이거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뭐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도 이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쓰신 것처럼 단일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좀 걱정됩니다. 이건 맞아요. 많이 갖고 이렇게 100만 개 정도 목표라고 했으니까 예, 그 이상 계속 가진 쪽으로 가질 거는 모르겠긴 하겠는데 어쨌건 간에 그 단일 실패점이 만들어지는 거는 가장 우려죠. 저도 그런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만약에 갑자기 지금 폭락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면 폭락을 할까? 어, 아까 우리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양자 컴퓨터 개발이 돼가지고 해킹에 대한 소식이 일어났어. 그럼 엄청 폭락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80만 개를 갖고 있는데 스트래티지가 내부 관리를 잘 못해서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80만 개 중에서 50만 개가 해커 손에 넘어간 거야. 그럼 뭐 그게 다 매도 물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 당한 게 아니라 스트래티지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 엄청난 코인이 이 범죄자 손에 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2013년도에 2014년도에 마운트 콕스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누가 얘기하시지? 뭐 그 랩트 큐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일 기업이 너무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 수요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방울님, 결국은 11% 전후에 배당을 주고도 비트코인이 최종 상승했을 때 이윤이 남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일러가 만들지 않았을까? 맞죠, 정확합니다. 세일러가 보는 그 비트코인의 성장률은 앞으로 2040년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15년 정도, 29%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1년 단위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장기 시계열에서는 연평균 29%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연평균 11%짜리 이자를 주더라도 훨씬 더 유인이 남는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겠죠. 정확하고 하고요. SH님, 전 세일러가 안 판다는 말을 믿기에 오히려 이렇게 기업이 사는 거를 다른 기업들도 나중에 따라할 거라 생각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저리 기업이 나온 거죠, 방울님. 트레저리 기업들. SH님. 스트래티지를 따라서 하는 기업들이 뭐 수십 개가 지금 상장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다 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뭐 STRC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고정이자를 주는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잉여현금을 어떻게 자본을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일 수 있잖아요. 잉여현금을.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연 두 자릿수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이 STRC 같은 상품, 만약 이게 더 검증이 되고 안전하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STRC에 노출을 많이 시킨 기업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를 사는 게 블랙록 피델리티 ETF보다 더 안전하다. 복사골 참판님,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서.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로 스트래티지가 먼저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래티지 이런 경험이 추후 다른 기업이 비트를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트레저리 따라오면 여긴 또 그보다 더 한 수 앞선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안 파니까 가격 안정성이 네네네네. 그쵸. 스트래티지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말을 어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들어가고 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고객들이 사는 ETF를 고객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뭐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 팔고 싶어서 ETF를 팔면 다시 시장에 ETF는 현물 ETF를 매도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가 더 오래 묶이는 돈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MSTR 기업 방울님, MSTR 기업 정도면 이미 국가 단위급 보유 이상 보유 맞죠? 미국이 지금 30만 개인데 여긴 80몇만 개니까. 미국 대통령급에서도 직접 관리가 들어올 만한 기업이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속된 트럼프 대통령 크립토 관련 정치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 국가적 혼란이 오지 않고 유사시에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흡수될 수 있는 교통 정리까지. 네,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뭐 시나리오는 다 세워볼 수 있겠죠. 어떻게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결국 MSTR이 한다. 그 STRC가 이 채권의 수요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TRC가 되게 안정적인데 두 자릿수 이자를 계속 줘. 그럼 어마어마한 상품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가 어떤 수요를 가져오게 되냐면 국채 수요를 가져오게 되면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미 국채 수요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근간이거든요, 금융 시스템에.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미는 거잖아요. 거기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질문 좀 뒷단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미국이 과연 STRC를 가만히 둘까? 뭐 이런 이제 고민과 생각을 해봤었더랬습니다. 네. 뭐 지금 수준은 아마 그 수준은 아니죠. 그 정도 크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 STRC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반의 하나의 신용 상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해가면서 할 겁니다.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부분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이클 셀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세상은 자본 위에 세워지고 신용으로 움직인다 이런 메시지를 줬고 여기서 비트코인은 이상적인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본이 뭐냐? 자본, 캐피털이 뭐냐? 캐피털은 미래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하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미래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 근데 이런 이제 자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상적인 자본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이 커뮤니티는 보통 자본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골드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특히 비트코인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상적인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상적인 자본이라는 얘기는 다른 자산들이 이상적인 자본이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인류는 이제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자본 자산을 써왔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금, 부동산, 주식, 현금을 보면 금은 희소하고 내구성 좋은데 옮기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쪼개기도 어려워요. 부동산은 가치 보존은 잘 되긴 하는데 이동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또 정부가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 이제 부족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면 분할이 되고 이동 가능해서 되게 좋아요. 주식은. 근데 이 회사가 망하면 가치가 빵이 돼 버리네. 현금은 이제 모든 면에서 위에서 얘기한 부분보다 편하긴 한데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높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써온 자본들은 요런 이제 하나씩의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상적인 자본이라고 한 것은 세일러가 여기 쭉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커버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이제 생각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금은 인플레이션 가치가 높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희소성, 가치 발행량이 고정이 돼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손상 이런 게 없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이동, 당연히 인터넷으로 즉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이나 부동산이 이동하기 힘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그 가짜금,
함량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진품이 가짜냐. 근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으로 다 누구나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1억 분의 1 단위가 뭔지 아세요? 사토시라는 단위죠. 사토시 단위까지 쪼갤 수 있어요. 1 사토시 단위로 주고받을 수 있죠. 그리고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죠. 발행자가 없기 때문에 요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클 세일러도 이 자산을 이상적인 자본 자산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상적인 자본 자산으로 많이 축적하고 모으고 보유하고 이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했던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도 스트래티지도 언제부터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자본 조달을 해서 초기엔 전환사채로 자본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사고 보통주 ATM으로 보통주를 팔아서 또 비트코인을 사고 자본 조달을 잘해서 비트코인 사는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 다음에 신용의 레이어로 비트코인을 올리는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STRC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자본 자산에서 끝내지 않고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이라는 레이어를 올려서 하나의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 STRC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가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거기서 신용이 나오는 거죠.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뭔가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의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기초자산은 미국의 국채인 거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 달러의 신용을 상품화를 한 거예요. 이해 잘 되시죠? STRC는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나온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신용을 상품화한 겁니다. 이게 요 레이어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스트래티지 셀러는 디지털 신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STRC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요런 상품이에요. 기초자산은 비트코인이고 상품명은 영구우선주. 이게 만기가 없어요, 여러분. 영구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만기 없는 연 11.5% 자본환원 변동성 낮은 상품입니다. 자, 이게 그 지난 2주 전에요. 그 여기 라이브 들어오셨던 분들은 보셨던 거지만 그 비트코인의 경로를 얘기할 때 금융 자산으로서의 경로가 있거든요. 요런 순서를 얘기했었어요. 그때 STRC 값도 나왔었어요. 이거 한 번 더 언급해 드려보면 비트코인의 경로는 결국은 초기에 사이퍼펑크부터 해가지고 이런 비트코인의 탈중앙에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IT 전공자들, 개발자들 이런 개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오면서 이게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권 자산 올라온 거예요.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게 경로예요. ETF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보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관이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금융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STRC 같은. 스트래티지가 그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안정이 앞으로 점점 더 금융 상품화가 되다 보면 가치가 좀 안정이 되죠. 과거와 같은 한 번에 폭락할 때 70%, 50% 이런 것들이 줄어들죠. 이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줄어들었잖아요. 늘 하락장 70%까지 80% 하락하는데 이번에 50%에서 딱 멈췄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 이 기반에 어떤 대출 채권 하게 될 거고 비트코인 자산이 꼭 미 국채보다 신뢰받느냐고 적긴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버금가는 이런 담보 자산으로서 자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요건데 여기에서 요 중간 단계의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STRC.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저기 얼려서 보면 달러의 신용을 상품화한 거, 또 달러의 신용을 토큰화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STRC는 비트코인 신용이니까 그 달러를
누구의 신용에 더 베팅할 것인가? 달러가 더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제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더 신뢰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중요하게 되긴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조금 바뀐 시점도 있긴 하겠죠. 지금은 뭐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이 달러 그리고 미국의 신용을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범접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징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 세일러가 얘기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뭐 STRC의 어떤 장점을 약간 얘기하는 이런 포인트였는데, 그렇다고 세일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STRC가 비트코인의 대체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데, STRC는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발행하는 곳은 스트레티지. 근데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하면 뭐냐? 뭐 스트레티지가 80만 개 중에서 50만 개 비트코인 잃어버린 거예요. 해킹 당한 거야. 리스크죠. 그러면은 STRC는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리스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는 아니고 이런 표현이에요. 단기 투자자는 STRC를 사라.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사라.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본인은 STRC보다 비트코인 그냥 현물 사는 게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STRC 관심 없다. 라는 거죠. 라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요건 다른 면에서 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것과 STRC를 갖는 것의 다른 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게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걸 얘기 드리기 전에 그러면 대체제가 아니고 이게 뭐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비트코인 생태계로 들어오는 이제 온 램프라고 하는 겁니다. 온 램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STRC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해서 투자 못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뭐 꽤 돈이 될 것 같은 거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변동성이 커서 투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기기 힘든 사람은 이런 STRC 같은 상품이 하나의 대체가 될 수는 있죠. 근데 STRC를 투자하다 보니 이것의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비트코인에서 알게 되니 비트코인은 약간 해마다 어떤 해는 뭐 몇십 프로 떨어지고 어떤 해는 좀 많이 오르더라도 평균으로 봤더니 3, 40% 오르네. 야, 그러면은 11% 받는 이거보다 비트코인을 좀 더 장기 투자로 하는 게 훨씬 수익 크지 않아? 비트코인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나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또 시간을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를 하면서 STRC를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STRC를 먼저 접하고 자본시장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의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공부하게 되면서 넘어오는 수요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STRC는 비트코인으로 간 입구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 들었던 그래서 STRC랑 비트코인을 같이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DCA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일단 잘 모으는 거예요. 차분히 계속 모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량까지. 근데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진 않잖아요. 그죠? 금도 그런 자산이고 비트코인 이자를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은 비트코인의 그 일부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STRC 같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란 자본을 가지고 위에 신용 레이어를 옮겨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품을 같이 이용을 하면 연 11% 정도의 안정적인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롤러코스터이긴 한데 얘는 만들어내니까 요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이제 자산 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나중에 세대 이전 까지 하는 요런 구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내 슬라이드에는 적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좀 걸렸었냐면, 그러니까 서드 파티 리스크, 그러니까 그 STRC를 운영하는 스트래티지가 충분한 비트코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가정의 상황들, 뭐 해킹이나 이런 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이란 국가가 STRC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 시장이 STRC를 이해하면 돈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STRC라는 상품을 계속 놔둘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 STRC는 국채 수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미 국채 수요. 이 경쟁 상대가 미 국채 수요인 거죠. 근데 지금 미 국채를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 게 미국의 너무 중요한 과제인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법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전 세계 확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작동 원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코멘트 해보면 사용자가 1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1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면 그 발행자 USDT나 USDC를 발행하는 곳들은 그 돈만큼의 미 국채를 사서 담보로 갖고 있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테더만 해도 미 국채를 거의 1,2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정부에게는 새로운 국채 매수자가 생기는 구조인데, 결국은 그 수요를 이 STRC 같은 곳이 가져와 버리게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조사를 해보면서 해보면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좀 있긴 해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STRC의 타겟 고객이 좀 다를 수 있겠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나 송금, 단기 보관용일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수요를 흡수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따지면 달러를 더 많이 쓰게 하는 인프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STRC는 그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처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더 잘 굴리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제용이라기보다는 투자용에 좀 가깝다 라는 거고,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달러에 대한 이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기반의 디지털 신용이잖아요, 이 STRC가.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글로벌 자본들, 이 수익률을 원하는 글로벌 자본들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어떤 혁신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두 개가 결국 다 시너지를 내서 미국에 이로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STRC가 훨씬 더 앞으로 더 성장하게 돼서 뭐 5년, 7년 뒤, 훨씬 뒤에 진짜 미 국채 수요를 위협하게 되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좀 뭔가 좀 있긴 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같이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자본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되기도 하고, 달러를 더 많이 쓰게 하는 저게 도구로 되니까 양쪽이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비트코인 계속 투자해도 돼?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이제 시장이
또 변하고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잘 모아가 보자고요. 네. 그리고 모으는데 뭐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좀 좋은 도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요까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